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초등 수학 강사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다원 교육에서 수학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자사 의대반 수업 특징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기본 2달, 심화 1달에서 총 3개월 과정으로 학기당 3개월 과정이고요. 2학년부터는 이제 내용이 조금 많아지면서 기본 2달, 심화 2달에서 총 4달 과정, 학기당 4달 과정으로 이제 1학기, 2학기가 진행이 되고, 3학년 1학기까지는 2달, 2달에서 4달인데 3학년 2학기는 내용이 조금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2달, 1달 해가지고 총 3개월에 진행이 되고, 고등과정은 4개월, 4개월 해가지고 8개월에 진행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의 이제 커리큘럼인데, 이제 다원 수학이 다른 데랑 좀 차별화된 점이 뭐냐? 이제 보시면은 이제 1학년 과정까지는 아이들이 잘 따라와요. 이제 중학교 과정도 처음 배웠고, 이제 1년 과정밖에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1학년 과정까지는 아이들이 잘 따라와서 이제 1학년은 그냥 집중 학습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2학년부터가 좀 문제예요. 2학년부터는 이제 과정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2학년 거를 배우면서 1학년 걸 시험 본다? 그럼 1학년 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1학년 때 잘했던 친구, 또는 어딘가 뭔가 부족했던 친구들이 어디서 그게 나오기 시작을 하냐? 이제 2학년 과정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조금 방지를 하고자, 저희는 이제 진도 예시인데 2학년 과정부터는 이제 누적된 이제 과정에 대해서 취약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기본 응용 과정인데, 이게 2학년 1학기의 이제 단원들이거든요. 1단원부터 6단원까지인데 1단원 유리수와 순환소수인데 그게 1학년 1학기 2단원이죠. 정수와 유리수가 이제 바탕이 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 1학기 할 때 정수와 유리수를 조금 잘 못했다, 여기서 막 구멍이 생겼다, 이런 친구들은 분명 이제 2학년 1학기 1단원 가자마자 이제 뭔가 조금 삐그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약간 방지를 하고자 2학년 1학기 기본 응용을 배우기 전에 이제 1학년 1학기 2단원에 대해서 테스트가 이제 들어가요. 이 아이가 1학년 걸 잘 하고 왔나에 대해서 테스트를 잠깐 이제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조금 뭔가 빈 곳이 있다, 개념이 좀 누락된 게 있다 하면은 이제 1단원 들어가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취약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단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학년 1학기 2단원이 시계 계산이에요. 다항식, 단항식 계산인데 이게 1학년 1학기 3단원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여기 되게 잘하고 온 친구들은 2학년 거 가서도 쌤 이거 우리 했던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못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학년 거에서 제일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3단원부터인데 여기를 잘 못하고 넘어왔다? 이 친구들은 2학년 1학기 2단원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방지를 하고자 이제 만약에 어떤 과정을 새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직전, 대수면 대수, 이제 기하면 기하, 그 직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그걸 메꾼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다원 수학의 이제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테스트도 크게 보면 이제 3스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다음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저희가 뭔가를 배우잖아요. 개념을 배우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을 이 아이가 잘 배웠나,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은 없나, 오개념은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빈칸 채우기, 정말 단순한 빈칸 채우기부터 여기 보시면은 저번 수업 시간에 좀 중요했던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밑에 한 번 더 뭐 서술하시오, 써보세요, 이런 류의 배치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원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단원을 배웠다, 어떤 단원을 배웠으면 그 단원의 유형별로 아이들이 잘 이해를 했나, 풀 수 있나, 이제 풀이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20문제 내외로 단원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심화 같은 경우는 20문제 내외로 단원 테스트라기보다는
저는 한 10문제 내외로 이제 심화 난이도로 서술형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개념은 다 됐고 심화 문제도 얼마 정도까지 이제 풀어낼 수 있는지, 이 아이가 심화 능력을 잘 키웠는지에 대해서 서술형 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찍는 객관식 문제는 사라지고 왜 그런지 설명하시오. 이게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하시오라는 이런 서술형 문제들이 이제 심화 문제에는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괄 평가를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단원이 쌓이면 누적 테스트형, 그러니까 1단원에서 3단원 배우면 1차 누적, 4단원에서 6단원 보면은 이제 2차 누적, 이런 식으로 누적 테스트도 진행이 되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과정이 끝났다 또는 한 학기가 끝났다 할 때는 저희가 누적 모의고사를 봐요. 학년 누적. 그래서 앞단원을 까먹을 때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앞에 학년을 까먹을 때쯤 계속 상기시키고, 그래서 분명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까지 배웠는데 1, 2학년 시험 보면 꼭 시험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저희가 미리 방지를 하고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원에 대한 이제 커리큘럼이었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제 수업을 예를 들어서 정말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수업은 복습, 이제 아이들 처음 보면은 과제 점검을 하고, 만약에 아이들이 뭐 숙제하면서 질문이 있었다 하는 거를 이제 오답풀이 하는데 30분이 이제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개념 퀴즈, 뭐 개념 테스트라든지 이런 테스트 보는 게 30분, 그리고 이제 오답 노트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개념 설명 새로운 걸 배우는데 1시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약풀이 하는데 1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대로 따라와주면 너무너무 이제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불가능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험을 봤는데 시간 내에 오답 노트를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많이 틀려와서 이걸 수업 시간 내에 질문을 잘 못한다든지 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이 좀 일찍 부른다거나 아니면 늦게까지 남아서 이제 과제를 끝내거나 해서 가는 시간까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생도 가르쳐보고 중고등, 초중고를 다 가르쳐봤는데,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 제일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제 어머니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친구들을 데리고 3시간을 앉아있으라고 하는 게 솔직히 저도 조금 약간 미안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앉아있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 하는데 3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잘 집중을 못하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약간 조금 멍 때리고 있다 보니까 하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에 대한 스킬이 부족해서 제가 뭔가를 이제 알려주면은 좀 머리가 이제 큰 친구들, 중고등학생 애들은 이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고, 이런 유형으로 나오겠고,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겠다가 이제 되는데, 초등학생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하나를 알려주면 저것도 뭐 2개를 알려주면 저것도 뭐야, 이렇게 그냥 듣고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겠고 어떤 유형으로 나오겠구나가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 왜 두 변의 길이가 같은지를 설명해 볼래? 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의 이제 생각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 수업에는 이제 S노트라는 게 나가요. 이 S노트의 구성은 이제 보시면 필기장이 이제 그날 수업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필기장과, 그리고 이제 개념을 듣는 친구들은 그 뒤쪽에 연산 프린트가 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심화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 심화 문제에 대해서 이건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좋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심화 과정에 대한 연습 프린트가 같이 나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마법의 필기장이라고 애들한테 이제 책을 나눠주는데 처음엔 애들 조금 거부를 했어요. 선생님 귀찮게 이거 왜 해요?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뒤에 보시면은 정말 잘 써요. 본인만의 스타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뭐 여기다가 선생님 뭐 이런 말 했다 이런 거 쓰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 스타일대로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고 여기는 무슨 내용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떤 게 같은 날이고 같은 이제 다른 친구의 이제 필기장을 찍은 건데, 어떤 친구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색칠을 했고, 어떤 친구는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여기랑 여기 넓이 같고 여기랑 넓이 같고 이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필기하면서 스스로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되게 필요한 거네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게 이렇게 필기식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은 저학년 친구들 좀 잘 따라올까 이제 싶었는데 이게 저희 이제 각 반의 막내들이에요. 3학년, 4학년 친구들인데 이게 그림까지 잘 그려가고 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얘들아 이거 중요하겠지? 다음에 나오겠지? 하면은 별표를 계속 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친구였는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중요하다 했다. 여기 이런 데에 본인만의 별표를 하고 이게 다음에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구나 까지 아이들이 유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면은 그 다음 시간 개념 퀴즈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뭔가를 배우면 그냥 선생님이 저거 그냥 말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저한테 이제 오히려 말하더라고요. 쌤, 이거 다음 시간에 시험에 냈죠? 시험에 이거 나오죠? 하고 애들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 퀴즈라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개념 퀴즈가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집중력을 높여서 다음 시간에 뭐 이런 맞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개념 퀴즈라고 하면은 그 단순 암기를 요하는 부분부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답면체 조건을 쓰시오 또는 정답면체가 5가지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까지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왜 그랬지? 왜 이랬지? 다음에 이걸 시험 볼 텐데 그럼 이제 필기장을 다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는 원래 그러니까 공부에 스킬이 좀 부족하고 아이들이 뭘 공부해야 될지 잘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구나. 분명 이건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구나를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시간에 했던 필기를 그 다음 시간에 개념 퀴즈를 보고 저는 이제 개념 퀴즈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단원 테스트처럼 왜 중요하냐면 이게 1-2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구의 건널비 공식이 나오는데 구의 건널비 공식은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4파이R 제곱, 4파이R 제곱하고 공식을 외우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왜 4파이R 제곱이 나왔는지 너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거는 이 답변인데 학생 답변인데 오렌지 이게 실제로 책에 있는 증명 방법이에요. 그중 하나를 고른 건데 오렌지를 반으로 잘라 원 4개를 도화지에 그리고 오렌지의 껍질을 까서 원을 채웠더니 딱 4개가 차더라. 그래서 4파이R 제곱이 나왔다라고 이제 그 과정까지 이제 외운 암기를 한 친구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1-2 내용이 2-1 가서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데 그냥 4파이R 제곱, 4파이R 제곱 하고 넘어간 친구들은 2-1 가서 구의 건널비 내용이 나오면 쌤, 구의 건널비 공식이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과정이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난 친구는 까먹어도 제가 너 그 오렌지 생각해봐. 풍선 생각해봐. 하면은 잠시만요 쌤 제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하면서 이 과정을 생각해내고 답을 결국은 유추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개념 퀴즈라는 게 이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 생각을 통해서 암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암기를 먼저 하고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면은 암기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스스로 뭐가 맞는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이해한 후 암기하는 과정이 이 개념 퀴즈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수업 관리에 대한 측면인데요. 저희는 이제 수업 관리를 네이버 밴드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관리로는. 그래서 네이버 이거 실제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인데 이 네이버 밴드에는 기본적으로 오늘 어떤 진도가 나왔고 오늘 과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특이사항 오늘 뭐 시험을 봤으면 시험을 봤고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면 시험 본다 이런 식으로 특이사항에 대해서 업로드가 돼서 어머니들도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단원 테스트를 본다고 했는데 단원 테스트에 대해서 성적이 이제 업로드가 돼요. 이제 아이들이 내 점수를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좀 싫은데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닉네임으로 어떤 친구가 몇 점을 받았다 이런 정도만 알 수 있게끔 닉네임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걸 통해서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가 몇 점을 받았구나 뿐만이 아니고 우리 애는 지금 몇 점을 받았는데 이 또래 친구들이 지금 몇 점대를 받고 있구나 까지 같이 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제가 반 성적이랑 반 평균을 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는 이제 제가 이제 백지 테스트를 본다고 했는데 백지 테스트 채점한 거는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지만 바로 이렇게 밴드에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지금 개념이 좀 부족하구나 아니면 어디가 조금 좀
개념이 좀 미숙하구나 하는 걸 좀 알아채시고 만약에 집에서 보충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데를 보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어머니들께, 부모님께 제가 이제 상담차 연락을 드리면 저희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에 뭐 어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더 풀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연산이 어디가 지금 구멍이 난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같이 관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취향 유형, 아이들이 만약에 뭐 어려워하는 활용 유형이다. 그럼 이제 활용 유형을 같이 이렇게 추가로 올려드리고요. 아니면은 뭐 1차 방정식 활용 애들 어려워하죠. 소금물 문제, 뭐 거속시 문제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반은 제가 연산 프린트까지 같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셔서 이제 같이 아이들 가르쳐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본방 특강 및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2월 이제 아이들 지금 방학을 이제 하잖아요. 다시 지금 잠깐 아이들 학교를 가 있을 텐데 제가 2월 본방학 한 2주 정도 됐는데 그 2주를 좀 알차게 보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본방학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개강을 해놨습니다. 초등과정으로는 이제 5-1 심화, 6-1 심화가 이게 있고요. 중등과정으로는 1-1 심화 이제 문제풀이부터 2주라서 약간 이제 조금 1월에 이거 했던 친구들이 2월에 이제 문제풀이 할 수 있게끔 이제 1-1부터 저희가 3-2까지 심화 문제풀이 또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문제풀이뿐만이 아니라 기본도 이렇게 저희가 개강을 해놔서 2월 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거 개념을 하기에는 개념은 했는데 문제풀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본방학 특강 잘 이용하시면은 2주 동안 이제 마무리하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이제 방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그 방학 특강 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 끝나고 새로 개강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정규반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아이들이 다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정규반을 다 이제 열어놨는데 너무 많아서 정규반이 이제 너무 많아서 제 거로 예를 들어서 제 거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개강을 하면은 2-1 기본 개강하는 반이랑 3-1 기본 개강하는 반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조금 편리하고 치밀하게 짜놓은 게 2-1 기본을 들으면서 저희가 지금 이게 자사의대 정규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보통 이제 경시 대비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화목에는 정규반을 듣고 토요일에는 경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또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화목에는 3-1 기본을 들으면서 대수 파트인데 우리 애가 대수가 조금 부족한데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2-1로 그 직전 대수죠. 그래서 3-1 정규를 들으면서 2-1 심화 문제풀이를 같이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치밀하게 이제 짜놨으니까 만약에 좀 우리 아이가 이런 프로그램 들었으면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수진이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나중에 끝나고 물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수학을 맡게 된 강사 김한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신 것만큼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낱낱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관 수업이랑 진도 계획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머니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이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2022년 교육과정으로 개정이 될 텐데 지금 이제는 AI 시대고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식당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알바생 대신에 로봇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점점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주도로 이 시대를 살아갈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조금 더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소양에는 언어 소양이 있고 수리 소양이 있고 디지털 소양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수리의 소양을 보시면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사용해서 문제 해결할 줄 알고 추론할 줄 알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의 생각을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우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복잡한 내용들을 이제 제안하고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더 부담을 완화시키고 좀 더 디지털 소양을 강화시킨다라고 하시고 그다음 중학교 과정에서도 실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이제 디지털 소양을 강화시키고 핵심 개념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부터는 이제 증명이 이제 다시 표현된다고 하는데요. 증명이 옛날에는 정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까지는 없었지만 다시 증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그냥 문제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내 생각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시험 보는 거는 정말 아이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교육개정은 2025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중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적용이 되는 학생들이 현재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새로운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는 친구들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3시 40분부터 6시 40분, 3시간 6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3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수요일 날에는 주로 맞춤 1대1 진행이 됩니다. 3시부터 6시,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시간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수업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과제 점검표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과제고 노란색 부분이 진도에 표시를 하는데 과제를 이제 완벽하게 해온 친구들은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숙제를 조금 미완성한 친구들은 세모로 표시를 해주고 숙제를 아예 안 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X 표시를 해주는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동그라미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요. 수업 시간에 시간대로 막 하려고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동그라미 세모 되어 있는 거는 수업 시간에 완성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세모를 받은 친구들이 수업 시간 전후로 이제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업을 끝나더라도 수업 시간이 딱 끝나더라도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그날 해야 되는 과제들과 수업 시간에 제가 주는 그 투두리스트 진도에 맞춰서 진도 나간 내용들을 다 끝날 때까지 제가 집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는 가끔 이제 악마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더라도 그날 해야 되는 것들을 끝내지 않고 그냥 수업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숙제를 다시 해와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밀리다가 구멍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해야 되는 것들은 최대한 그날 마무리를 짓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이제 소진 선생님께서 많이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어머님들께서도 반응이 너무 좋고 제일 좋아해 주시는 테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지 테스트인데 이렇게 문제를 그냥 단순 계산하고 연산할 수 있는 푸는 방법만 알면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누구나 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개념이 있는 이런 문제들은 무한소수가 유리수인지 무한소수가 유리수인지 순환소수가 유리수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려요 아이들이. 그래서 개념들을 그날 배운 내용들은 제가 제목만 줍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고 아이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준비된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그냥 제가 백지를 이렇게 주면 스스로 씁니다. 스스로 개념을 정리해서 이렇게 쓰고 중학교 넘어가는 친구들하고 안 쓰고 넘어가는 친구들하고는 굉장히 차별이 굉장히 크게 나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문제 풀 때 그냥 문제 풀 수 있을 정도의 개념만 알고 넘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개념을 한번 쫙 쓰고 넘어가는 친구들하고는 문제 오답률에서부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포기 못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수학 문제에서도 용어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항식, 계수, 차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방정식 같은 경우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까지 나올 텐데 그럼 여기서 흔히 말하는 차수의 뜻이 뭘까? 아마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오늘 아이들한테 가서 한번 밥 먹다가 무심히 한번 던져보세요. 차수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90%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자 위에 있는 그 조그마한 숫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개념대로 한다면 이 x 더하기 3이라는 식은 1차 식입니다. 2x제곱 더하기 x-3은 2차 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xy-5라고 한다면 그렇게 알고 있는 개념들 친구들은 1차 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얘는 2차 식입니다. 왜냐면 차수의 뜻은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고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 빅지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중학교 1학년 배우는 친구들이 본 빅지 테스트고 이 오른쪽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친구들이 본 빅지 테스트인데 이렇게 똑같은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습을 시켜서 용어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본 친구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2학년에서는 증명이 이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타고라스를 유클리드의 방법으로 증명하시오.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을 정의와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외심, 내심은 특히 정말 헷갈려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제가 문제 채점할 때마다도 서서 이렇게 쭉 쓰면 외심 성질이 뭐야? 내심 성질이 뭐야? 이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아이들이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까먹고 하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빅지 테스트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과정에서는 테스트를 빅지 테스트 보고 단원마다 보는 단원 평가를 보고 누적 테스트는 1차 누적 테스트와 2차 누적 테스트 쉽게 말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심화 과정에서도 단원 평가를 보지만 심화 과정에서는 주관식과 서술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화된 내용들을 내가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지 설명할 수 있을지를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학기말 테스트까지 보고 있고 제가 추가 테스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검 테스트하고 모의고사인데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는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금방 까먹어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는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과정을 금방 까먹기 때문에 제가 불시에 시험을 봅니다. 주말에도 보고 그냥 평일날 수업 시간에도 보고 남아서도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틈틈이 보고 있고 교재도 제가 그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부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재는 그 전 과정에 배운 내용들을 아이들이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해서 최대한 까먹지 않게끔 초등학생들은 금방 또 까먹기 때문에 최대한 까먹지 않게끔 부교재로 같이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문제 풀 때는 이제 책에다가 최대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게끔 하고 있고요. 3번 이상 틀렸다거나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이제 모르는 거를 이제 질문했을 때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오답 노트를 쓰게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쓰고 풀이 과정을 쓰고 이제 필수 공식을 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밑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답 노트를 또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게 이 필수 공식은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쓰라고 하면 선생님 저 잘 못해요. 저는 수학을 원래 잘 선생님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지만 결국에는 다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를 쓸 때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문제 쓰는 거 숙제할 때 문제 쓰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많은 어머님들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머님들이 대신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그냥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최대한 아이들이 이 문제를 요약해서 써도 되니까 너가 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대다수 이제 오답 노트를 쓰고 저한테 질문을 가져오는 그 대다수가 문제를 풀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해를 잘 못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만 읽어줬을 뿐인데 선생님 이런 문제였어요? 이러면서 다시 가져와서 혼자 풀어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 오답 노트를 쓸 때도 문제를 요약해서 혼자서 요약할 수 있는 정도로 쓰면 되니까 스스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풀이 과정 쓰는 것과 그 다음에 필수 공식은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책에서 최대한 너가 찾아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책에서 찾고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학습이 되고 공부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놓습니다. 성적을 정리를 해놓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제 시험 봐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게 70점 이제 커터라인으로 해서 70점 미만 친구들은 이제 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할 때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구멍이 생기지 않게끔 남아서든 아니면 그 다음 날에 학원을 안 오는 날이지만 와서 보고 갈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아니면 수업 시간 전에 와서 일찍 와서 보고 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제 시험을 통과를 할 때까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성적들은 제가 성적표를 만들어서 과정이 끝날 때마다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어머니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조금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시 그것을 캡처를 해서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겠다 이러면은 선생님 당장 엄마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적표를 아이들한테 편으로 이제 보내고 있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이 끝날 때마다는 과제 이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과제 몇 %고 그 다음에 그 과제 중에서 오답이 몇 %고 그리고 시험을 봤으면 이제 몇 점이고 오늘 과제가 얼마큼이고 특이사항 같은 것도 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정말 제일 잘 봤습니다. 이제 교재 중에서도 이 친구는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교재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교재 정교반 교재 말고도 다른 교재를 조금 더 시켜볼게요. 이렇게 제가 특이사항을 보내드리고 있고 이렇게 문자를 이제 실제로 보냈는데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도 제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몇 점을 맞았는지 패스를 했는지 이렇게 해서 그날 문자를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과제나 이런 것들은 네이버 밴드에다가 과제 점검표나 뷰티 테스트나 이렇게 해서 네이버 밴드에다가 업로드를 해놓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이라는 공부가 이제 조금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학습시킬 때도 악착같이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문자를 이렇게 제가 받고 정말 감동받았는데 선생님 숙제를 더 해도 되나요?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보냈는데 선생님 늦은 시간 죄송한데 2장 반 더 풀어도 되나요? 이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밤 12시가 다 되는 시간에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씻고 저는 준비 이제 자려고 할 때 이런 문자를 받고 제가 뭐라도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이들이 이제 변하는 걸 보고 저도 조금 더 의욕이 솟는 것 같고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문자로 사람이 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은 이제 조금 더 어떤 방향으로 잘 맞춰줘야 되는지 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저희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반 같은 경우는 초등 과정에서는 개념 한 달, 심화 한 달에서 2달,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과정은 개념 2달, 심화 한 달에서 3개월씩 진행이 되고 있고 중학교 2학년은 개념 2달, 심화 2달에서 4개월, 중학교 3학년은 그 1학기, 2학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3학년 1학기는 개념 2달하고 심화 2달이 진행이 돼서 4개월이 진행이 되고 이제 3학년 2학기 거는 개념 2달, 심화 한 달에서 3개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개념 4개월, 심화 4개월에서 8개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맞춤 수업은 이제 조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정교반 수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이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점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맞춤 수업을 통해서 좀 더 개념 과정을 점프해도 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도계획을 3월달에 개강하는 반은 제가 이제 2학년 1학기 심화 과정을 이제 월급 반에 시간대별로 이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 심화반이 있고 이 2학년 1학기 심화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그 전 과정에 대해서는 심화를 계속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중등 누적 심화라고 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심화와 고등상 기본 그리고 3학년 1학기 2학기 심화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상은 원래 4개월 과정인데 이 반은 5개월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3학년 1학기, 2학기 심화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5개월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맞춤 수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개별로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봄방학 특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이제 과정이 여러 개로 이제 조금 개강이 되니까 한번 보시고 저희 이제 상담실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열고 있는 그 방학 특강은 1학년 2학기 기본, 3학년 2학기 기본 이렇게 1대1 맞춤 열릴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3학년 2학기 기본을 이번에 듣게 되면 아까 그 고등상 개강하는 3월달에 개강하는 그 반으로 들어와서 3학년 2학기 심화를 하면서 고등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반이기 때문에 이 반을 이제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좀 더 자기 주도성으로 개념을 토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증명 이제 중요하고 개념도 너무 중요한데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단계별로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제 특강과 정규 수업, 1대1 맞춤 수업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 배치다원교육 최상위권으로 향하는 상상독서 발표를 맡은 한송아입니다. 네, 요즘에 참 입시 제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입시 제도에서 독서 논술과 국어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며 상상독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교육과정 변화였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격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입체제의 2028학년도 대입 방향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고교학점제 도대체 무엇일까? 자, 현재는요, 졸업 기준이 204단위입니다.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선택해준 과목을 듣는 것이죠. 근데 2025년도부터는 192학점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신평가도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전 과목 상대평가인데 2025학년도부터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통과목은 무엇이고 선택과목은 무엇일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준비했습니다. 공통과목은요,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과목은 무엇입니까?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언제 이수할까요? 바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2, 중3 친구들은요, 이 공통과목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왜냐면 이 공통과목이 유일한 상대평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앞서 말씀드렸죠. 급변하고 있다고, 입시제도가. 자, 1월 6일 기사입니다. 이주호 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 전면 도입이 낮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과목 절대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과목을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아이들 어떻게 평가하지? 어떻게 변별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진로 융합 과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 진로 융합 과목 기사를 보면 1월 19일에 이화여대에서 고교 학점제로 연계로
개설했습니다. 수업을. 이렇게 대학 내에서도 고교 학점제의 진로 선택 과목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진로 선택 과목이 뭘까요? 자,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라는 자료입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문계열은 심화 국어와 고전 읽기,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기하와 수학 과제 탐구가 있습니다. 아니, 합법도 아니고 도대체 심화 국어는 뭐고 고전 읽기는 뭐고 탐구는 뭐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서울 보성고 특정 주제에 대해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표현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수업의 예시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화국어 사례입니다. 다른 사례도 볼까요? 자, 경기 다산고 사례입니다. 박지원의 예덕 선생전과 아장전을 읽은 뒤 작성한 활동지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요, 어디에 닿아 있나요? 독서 논술 활동과 굉장히 닿아 있다는 점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 탐구입니다. 자, AI 신문도 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연구 계획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 과제 탐구의 경우에는 소보고서, 소논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요,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술형 평가가 굉장히 확대되고, 그리고 절대 평가가 확대되고,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 능력은요, 고교 학점제를 푸는 열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끝났으면 그 다음 궁금증은 2028 미래형 수능은 어떻게 변화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평가제가 절대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수능 서술형 문항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수능에서 어떻게 서술형 문항이 도입된다는 거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주호 장관은 IB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IB 제도에서 말하는 문항,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자, 문학에서 종종 독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작가가 만들어낸 분위기이다. 분위기가 전달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해 학습한 두 작품을 토대로 논하시오. 굉장히 논술과 닿아있죠. 보면 볼수록 고교학점제도 독서 논술과 닿아있고 변화하는 서논술형 문항도 독서 논술과 닿아있다는 점 아실 겁니다. 그러면 수능이 지금 현재는요, 국어, 수학, 탐구 과목 두 가지가 상대평가이고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는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이들을 상대평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으로 국어와 수학만 상대평가로 남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인 것이고요.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도 다 절대평가를 해버리게 되면 평가 과정인 수능 자체도 모두가 다 절대평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저희의 예측이고요. 아직은 모릅니다. 2024학년도에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절대평가, 전면 절대평가에 서논술형이 필요해지면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독서 논술 실력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국어와 수학만 상대평가로 진행하게 되면 수능 국어에 대한 대비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상대평가에 대한 대비가 정말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서 논술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능 논술만 해야 될까요? 저희는요, 이러한 대입 대비를요, 독서, 논술, 국어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상 독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자, 최상위권을 위한 상상 독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논술 프로그램과 비문학, 문학, 문법이 들어있는 이 생각의 길 프로그램을 합치고 마지막 클리닉까지 해서 독서의 독해력을 더하는 상상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는요, 특별하게도 좀 입학 테스트가 있어요. 네, 입학 테스트가 있고, 레벨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을 반을 나눠서 이제 입반을 하게 됩니다. 저희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어휘, 문법, 비문학, 문학, 추론 능력으로 나누어서요, 분석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한 다음에 어머님들과 상담해서 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시간은 1시간 걸리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입니다. 최상위 반 친구들은요,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독서 논술은 중등 고난도, 독해력은 고등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 목표고, 저희는 레벨 2의 경우에는 독서 논술은 초중등, 독해력은 중등 고난도, 그리고 레벨 1의 경우 독서 논술은 초등 고난도, 독해력은 중등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저희 생각의 창 독서 논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저희 순서는요, 먼저 독서 퀴즈를 진행하고 어휘 테스트, 책 속으로 파고들기, 책 밖으로 나아가 생각하기, 책 밖으로 나아가 글쓰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쌓기 좋게 다양한 주제로 초학문적인 도서 목록을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최상위권 독해력 프로그램에서는 어휘 테스트와 비문학, 문학, 문법, 그리고 오답 노트까지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을 담았습니다. 자, 저희 교재고요. 저희는요, 40주 완성 프로그램입니다. 40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고, 40주 완성이면 20주와 20주를 더해서 40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상반기 20주에는요, 독서 논술은 2주에 한 권씩, 그리고 최상위권 친구들은 비문학과 그리고 교사가 준비한 비문학 기초를 위한 자체 교재, 그리고 문법, 그리고 어휘는 저희가 준비한 자체 교재로 매주 20개씩 봅니다. 레벨 2의 경우에는 문학과 비문학, 그리고 문법. 레벨 1의 경우에는 공통국어와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20주에는요, 현대문학과 자체 교재, 그리고 고등문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상위 친구들의 경우에는 레벨 2의 경우에도 문학과 비문학, 그리고 중학국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요, 만약에 가정을 해서 레벨 1 친구가 첫 단계부터 들어왔을 때, 끝 단계로 봤을 때요, 어휘 2,400까지, 그리고 독서논술 22개에서 24개 주제에 60권, 그리고 고1 모의고사 1등급까지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합쳐진 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먼저 저희는 독서 퀴즈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책 속으로 파고들고 도서, 연계, 어휘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최상위 독해력 프로그램인 필수 어휘 테스트 20개씩 외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문학, 비문학, 문법. 마지막으로는 테스트와 개별 첨삭을 진행합니다. 자, 2주차 때는요. 자, 다시 독서 논술 활동, 책 밖으로 나아가 생각하기, 책 밖으로 나아가 글쓰기를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원고지 있습니다. 이 원고지의 논술형으로 생각 마무리해서 완성하는 것까지 진행 후에 필수 어휘 테스트와 문학, 비문학, 문법, 그리고 테스트 개별 첨삭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표로 제가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숙제가요, 1주차, 독서논술 1주차에는 어휘학습이 숙제이고요. 매주의 독해력의 숙제는요, 어휘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시간 40분에서 3시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외에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아이들이 미통과를 하게 되면 통과를 할 때까지, 완벽하게 통과를 할 때까지 남기기 때문에 뒤에 시간은 좀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개별 클리닉을 해드립니다. 책을 2주에 한 권씩 진행을 하고 저희가 문학과 비문학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렇게 어머님들께 어떻게 학습하였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약점인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립니다. 자, 저희 어플은요, 클래스 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띠링 문자가 가면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알림장 부분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2주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알림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40주 완성 상상 독서의 프로그램은 생각의 창 독서 논술 프로그램입니다. 1시간 20분, 그리고 독해력 프로그램 1시간 20분, 그리고 마지막 클리닉 20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꼬꼬무 필독서 안내를 또 드리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해력 교재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반하시기 전에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자, 저희 요일과 시간은 그 바인더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요. 제가 테스트 이후 일주일 이내로 분석한 후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대치다원교육 최상위 독서 프로그램. 독서 논술부터 수능 문해 기반까지 최상위로 향하는 첫걸음의 시작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원에서 과학수업을 맡고 있는 과학강사 정한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봄방학 잠깐 이제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니요 아직 아니죠. 학교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3월달에 새학기 시작되면서 많이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5, 6학년 어머님들 조금 말씀드릴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등, 중등,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그다음에 내신 수업 같은 거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초등과학 수업을 왜 미리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재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전체적인 이해하기 좀 쉬운 키워드들을 좀 넣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2월달, 3월달에 저희 초등과학 개설되어 있는 거 실험 안내도 드릴게요. 자, 일단 초등학교 이제 시간 배당 기준을 그냥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뭐 포커스가 맞춰진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3, 4학년의 과학 지수가 204에서 5, 6학년이 되면 340 단위로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과목이 학교에서 진행을 했을 때 수업 시간의 지수가 5, 6학년에 굉장히 늘어난다. 왜 5, 6학년의 과학 지수가 늘어나는지는 제가 이따가 집중해서 그냥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중학교 2022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학교에 나와 있는 그 과학 과목에 고등학교 과목 2개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내려왔냐면 일단 주기율표가 내려왔어요. 주기율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요일제부터 이제 써있던 그 주기율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파트들이 내려왔는데 이게 어떤 수준으로 편찬이 될지는 지금은 이제 논의가 끝나서 이제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한 파트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내려온 건 대기대순환.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공기의 흐름들 있죠? 그 대기대순환 파트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기권 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뭐, 중학교 파트에서는 엄청난 큰 지각 변동은 없어요. 고등학교에 있는 게 2개가 내려온 건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사실 중학교 과학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벨트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상상 이상으로. 그러면 2개가 내려왔다는 거는 이게 줄어들 기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 두터워지면 두터워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고교학점제라는 거, 저도 이제 현장에서 애들이랑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이제 올해 중학교 2학년 된 친구들이 이게 첫 번째 대상이 될 거고 5, 6학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1, 2학년이 됐을 때 이게 위에서 막 시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돌아가는 걸 좀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냥 간단한 키워드적인 정리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현재 저희나 지금 현재 중학교 친구들 3학년까지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 학교에서 시간표를 정해주고 고1부터 고3까지 204단이라는 거를 이수를 하면 너는 이제 졸업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이라는 건 그냥 명사처럼 쓰는 용어인데
204단위에서 1단위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네가 50분짜리 수업을 17번을 들어야 돼. 그럼 1단위가 이수가 됐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204단위로 듣고 졸업 이랬어요. 이게 학교만 열심히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뭐냐면 일단 단위라는 단어가 학점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수해야 되는 학점, 즉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점이라는 게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이들이 1학점, 즉 1단위를 이수하기 위해서 50분짜리 수업을 17번을 들었다면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16번만 들으면 되는 거고 전체적인 과목수도 좀 줄었다는 느낌의 숫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나이스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192학점을 선택적으로 해서 대입입시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거에 대한 평가를 상대냐 절대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부를 한 아이들이 대입을 했을 때 대학교의 입장은 좀 다른 거죠. 쉬운 과목을 선택을 해서 192학점을 뽑는 학교는 없을 거예요. 그런 학생 원하는 대학은 없어요. 그럼 대학교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사고력을 갖고 있는 학생을 뽑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걸러낼 수 있는 평가 기준화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낼 거는 거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이게 시행이 될 때 어느 학교에서 몇 학점을 어떻게 이수하고 뭐 이런 플랫폼은 그때 이제 여러분도 어머니가 세세하게 보시면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늘어난다는 게 뭔 소리냐면 지금까지는 통합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런 데 선택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여기에 융합 선택이라는 게 하나가 늘어나 융합 선택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융합 선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제 과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수학이나 이거 되게 변동이 많겠죠. 근데 과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이과생들이 공통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물리원, 화원, 뭐 물투, 화투, 즉 원투 과목 있잖아요, 어머님. 이 과목들이 사라져요. 명칭이. 그 말은 뭐냐면 물리원이랑 물리투랑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원의 과목차가 4개고 물리투가 과목 목차가 4개면 합치면 8개가 되죠. 그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을 막 짬뽕시켜 놓겠다는 게 아니라 계열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역학은 역학적으로. 생물학 같은 경우는 세포면 세포, 생태학은 생태학 이렇게 계통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계통에 못 들어가는 애들은 모아놓은 게 융합 선택이에요. 약간 짬뽕 느낌. 근데 이걸 선택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3, 4, 5, 6학년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이과를 지망을 한다면 물원과 물투 대신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 파트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 원투라는 과목은 이제 조금 등장하지 않을 거다. 이 명사처럼 나타낸다는 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생명과학을 그냥 기본으로 그냥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생명과학 원투가 있었고 전문이라는 선택 과목 하나 있었는데 얘네 둘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목차가 늘어나겠죠? 늘어난 목차에서 계통으로 갈 수 없거나 애매한 친구들의 융합 선택이라고 다른 애들이랑 짬뽕을 해놨고 이렇게 일반 선택과 진료 선택의 생명과학 그 다음에 유전 아니면은 세포의 물질자 이런 식으로 계통적으로 선택 과목이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합쳐졌다 찢어지는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을 때 결론적으로는 5, 6학년 부분에서 과학 실수가 304단위로 늘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중학교 교과를 봤을 때 과학이 노란색이 5학년이고 핑크색이 6학년이에요. 그 어머님 육안으로 딱 가셨을 때 중학교 2학년 파트에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에 등장했던 소재들이 거의 쏟아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쵸? 그러면 도대체 초등학교 때 과학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초등학교의 과학은 어머니 실험 수업을 해서 이론을 확인하기 짜여져 있어요. 그거 드립다 애들 앉아서 풀게 하면 진짜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업을 해서 오감을 이용한 현상 관찰을 해서 네가 녹말에다 아이오딘, 안균화처럼 떨었을 때 청량색으로 변한다? 여기까지. 그럼 그게 중학교에 들어가면 식물과 에너지의 광합성이라 배우고 광합성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포도당이 녹말로 저장이 되는데 그거 아이오딘, 아이오딘 청량색이 변했고 애들이 얘네 이거 배웠잖아 얘기를 하면 언제요?
초등학교 배웠잖아. 아! 그러면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모르는 거를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체험적으로 학습을 했다. 이거에 대한 희열은 초등학교 때만 형성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초등과학을 어떻게 안 하기는 좀 애매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실험 수업을 통해서 초등과학을 해주시는 게 절대적으로 맞아요. 수업을 실제로 해보면 초등과학은 잘 구현이 됐을 때 아이들이 얻는 희열은 어머님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5, 6학년의 내용이 중학교 2학년 때 체험적으로 누적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된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중학교 2학년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 물화생진 영역 다 들어가요, 어머니. 물리만 들어가는 거 없더니 생명도 다 들어가, 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가장 이제 물리 파트에서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역학이나 속력이겠죠? 초등학교 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누가 더 멀리 이동을 했나, 멀리 이동을 했으면 얼마큼 더 멀리 이동을 했지, 그리고 수학에서도 속력이랑 계산을 아이들이 미리 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할 게 없어요. 접근할 때. 그럼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험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모둠을 해서. 장난감을 가져오고 그 자기네들이 모둠을 해서 거리를 정하고, 거리를 정하면은 거리를 무엇을 측정하니 50cm 자가 필요하겠다. 그럼 몇 개가 필요해요, 선생님? 자기가 원하는 거를 요구해서 그거를 구현해서 자기가 배운 빠르기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런 거 못해요. 오늘 애들이 그런 걸 하겠어요. 그쵸? 그런 식으로 속력이라는 빠르기를 체험한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나와요. 속력이라는 개념이 중학교 1, 2학년 때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3학년 때 역학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리를 학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과정을 건너뛰신다는 거는 사실 좀 구멍이 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노출의 횟수, 과학도 노출의 횟수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걸 저는 요즘 많이 말씀을 드려요. 수학이나 영어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노출시키시려 그렇죠? 과학도 노출시키는 방법을 잘 선택을 하셔서 너무 늦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옳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온도와 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온도가 변함에 따라 물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해요. 아, 온도가 열이 가열된 시작된 것부터 색깔이 점점점 붉게 변하는구나. 온도가 변하는구나. 열이 전달되는구나 라고 배웠다면은 이걸 중학교 2학년 때는 얼마만큼의 열이 이동을 했는지, 이동되는 열의 방법은 무엇인지, 이동되는 열의 방법은 물질의 상태에서 언제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 연계되죠? 그럼 고등학교는 그게 또 연계되는 거예요. 그거의 시작이 초등이에요. 초등에 대한 과학은 사실 과학의 시작이에요, 어머님.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과학을 잘할지, 수학을 좋아할지, 뭘 좋아할지 모르는데, 뭘 좋아할지 모르는 모든 아이들이 하는 데다 다 넣어버리면은 나중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파악하기 가장 좋은 과목이 과목이에요. 과학이 아이 파악하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기 파트는 꼭 추천드려요. 요즘 방학 특강으로도 전기 특강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중학교 2학년 1학기의 두 번째 단원 파트가 전기 파트인데 아이들이 이 부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거 초등학교 때 똑같이 나와요. 실험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전구랑 전지의 직렬 병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머니. 그런데 사실은 이 꼬마 전구나 이런 스위치들이 다 저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전기에 대해서 자기장에 대한 내용까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오면은 중학교 때 왔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사춘기가 왔으니까 드러내진 않아요. 그런데 접근하는 게 다르다. 접근하는 게. 아, 전류? 전류라는 거?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이동한다는 거? 아, 전류가 흐르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왜 불이 들어왔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근본은 초등과학에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 나이 때 그게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뭐 초등과학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건 다 이제 느낌이 오실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과학이란 과목은 글쓰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자기가 생각한 사고의 과정을 순서대로 적는 것 뿐이에요. 내가 예상한 게 어떤 것인가를 적고 내가 궁금한 게 뭐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어떤 순서로 내가 확인할 것인가를 적는 게 과학 글쓰기예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이 없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이들 실험과학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툴을 줬어요. 자, 네가 궁금한 게 뭔지
그럼 그거를 왜 궁금하게 됐는지, 그러면은 그거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해보고 실험을 할 때 다르게 하거나 같게 해야 되는 건 뭘지,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그렇게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너의 가설과 주제와 연결이 되는지를 하는 이 툴을 줬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워낙에 뛰어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가로판을 그냥 줘봤어요. 그랬더니 가로판도 금방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백지를 그냥 주는 거죠. 그러면은 글씨, 체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아이들이 담는 이 내용은 자기가 예상한 것과 눈앞에 있는 실험 준비물 줬을 때 교사가 말한 가이드대로 자기네들이 사고방식, 실험 설계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에는 이거 주면 처음에 싫어해요. 흰 백지 주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막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뿌듯해하죠. 쓰고 있거든요. 4-5명이 모여서 막 써요. 설명해주면. 그러니까 과학교과를 실험 설계로 해서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다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툴 자체가 어머니 수능 나오는 문제예요. 어머니 수능 보시면 과탐 같은 경우 문제가 이만큼, 지문 이만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험 설계가 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래 놓고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틀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문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쵸?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친구들, 6학년 친구들이 실험 수업 진행을 한 건데 조금 글씨체가 반듯한 친구 거를 넣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또한 견인 통제에 대한 얘기를 해줬을 때 그런 것을 스스로 적고 조별로 활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조별로 활동을 하게 되면 실험 순서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럼 서로 의견을 나눌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 가지 아이들이 모일 거 아니야. 거기에서 또 배워요. 조율 방법. 그런 다음에 표현되는 문장은 다를 수 있으나 실험 순서는 같아야 같이 실험을 진행을 해서 실험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맞게 아이들이 또 진행을 해요. 자, 요것도 이제 그래프 같은 거 그릴 수 있죠. 자, 그래프를 그릴 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수학적 접근을 해서 점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몰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로축에는 모든 영역의 학문을 다 아우르게 원인이 들어가게 돼 있고, 세로축에는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가르쳐주면 내가 실험에서 다르게 했던 조건이 그 실험의 결과값이라는 걸 아이들이 귀신처럼 이해를 해서 그래프를 여기에다 이거 넣어야 되고 여기에다 이거 넣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네가 실험에서 관찰한 데이터에 어떤 값을 여기다 넣어야겠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적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격려를 하죠. 칭찬을 해주고. 틀린 거는 없고 약간의 보완과 수정을 해줄 뿐이에요. 자, 실제로 저희 반 애들 이제 실험 수업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이제 5학년 같은 6학년 식물 이제 환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안개 생기는 거 5학년 파트죠. 이제 6학년 연소 파트, 그 다음에 식물의 구조, 이제 빛의 굴절 저번 주에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연소, 그 다음에 전기 파트, 그 다음에 산과 연기, 그 다음에 아이들 속력 나왔던 요런 실험들. 실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현상 관찰을 하고 문제를 풀어요. 문제 풀면 다 풀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게 초등과학이에요. 문제 집에서 자꾸 풀리지 마시고 뭐 하나라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초등과정을 했던 친구들이 중등과정으로 대부분 진행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중등과정 같은 경우는 이론 수업도 있지만 1년짜리로 해서 실험 수업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실험 수업의 진행은 저희 아이들만 사진이에요. 6학년 때 나왔던 전기 파트도 중학교 2학년 때 전류계 이용을 해서 저항값을 계산하는 것을 하고요. 연소, 그 다음에 불꽃반응, 앙금색소 2학년 파트에 나오는 화학 파트죠. 자, 1학년에 나오는 거,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중학교 1학년 국물로 나오는 암석의 분류, 이런 것들. 아이들 직접 다 만져보고 실험 보고서 써봐서 이제 중학교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 지금 다원에서 초등과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들 이렇게 계시고요. 지금 현재 5학년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실험에 대한 경험이 다소 없으나 이제는 뭔가를 접해주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5학년에 있는 1학년 2학기의 물리, 화학만, 생물이랑 지구과학은 일단 모르겠고 물리, 화학만 실험을 통해서 접하게 한 후 아이의 흥미도를 봐서 중등과학 실험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렇게 개강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5학년에 나와 있는 물리화학 한 달 끝낸 다음에 중학교에 있는 중등과학을 12개월
1년 동안 실험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초등이랑 중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초등이 심화가 중등이라는 베이스 아래 중등과학은 4주를 한 달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럼 3주는 이론을 하고 마지막 4주차에 실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중1, 중2, 중3의 물리화학 학교에 있는 목차 그대로 물리만 싹 하고 지구 과목 싹 하지 않아요. 학교에 나와 있는 목차 그대로 아이들이 이론 3주, 그 다음에 실험 1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실험 경험을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다. 금방 얘가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물리화학만 하지 마시고 물화생지 영역 4개를 다 포함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횟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5학년 같은 경우는 한 학기당 4회, 그러니까 5학년을 마친다면 2달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5학년 단계 마칠 친구들은 6학년 또 할 수 있겠죠? 그럼 4개월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뭐 중등과학, 실험과학으로 12개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5학년이기는 하지만 굳이 5학년 거보다는 6학년 거를 빨리 하고 중등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5학년 친구이지만 6학년 1학기부터 우등생 해법과학으로 실험 수업 과학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도요, 우리 아이가 실험 수업을 조금 더 많이 경험을 한 다음에 조금 무리수 적게 꾸준히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학기당, 그러니까 6학년을 2개월에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12개월 1년짜리 커리로 진행을 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개강이 2월과 3월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현재 5학년이나 6학년이에요. 실험 수업에 대한 경험이 좀 있거나 아니면 굳이 초등을 하지 않아도 과학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넘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등과정 실험 제외하고 중등과정 물화생지 영역을 12개월, 3주 이론하고 4주차 실험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커리도 저희가 지금 2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개강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마감된 반들도 있으니까 이거 조금 문의를 하셔서 이제 데스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맨날 과학 늘 재밌어요. 애들 오면은 재밌어하고 숙제 같은 것도 스스로 들 해오고요. 과분하게 나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험 수업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적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테스트는 또 선생님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거의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성적표를 학기마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 반 그 성적표인데 이거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거 가져가서 아이랑 이렇게 막 싸우시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고교학점제나 아니면 대입이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을 때 그 변화에 상하게 대응을 하려면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거에서 과학 영역은 물화생지 영역 중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 때 데이터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에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옆에다 제가 이 물리화학 파트 써드리거든요. 그럼 이 파트에서 좀 이렇게 됐구나, 물리 좀 더 좋아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숙제랑 문자, 평균 성적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도 이제 실험 수업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 애가 실험을 하는지 궁금하시니까 이렇게 사진 다 넣어드려서 실험 수업에 대한 안내도 저희가 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교육개정 바뀔 때 중학교 2학년 1학기 성취 기준 고려사항을 보면은 초등학교 3, 4학년의 자서, 5, 6학년의 정기, 이 내용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정기의 과학 정기를 거쳐서 고등학교 통합과학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두 파트 넣어봤어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통합과학 2000년 교육개정에서 나온 거예요. 중학교 1학년 4학년 생물의 구성, 직권의 변화, 화학, 교직, 고등학교의 통합과학, 생명과 다 연결되게 교재를 만들고 맨 마지막에는 중학 초중고의 과학에서의 다룬 다양한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에 근거해서 예시를 찾도록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중고에서 봤던 내용들이 결론적으로는 위로 쌓여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줄의 예시나 아니면 중요한 문장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것을 암기로 해서는 남아있지 않고 경험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 해주시고 중학교 거는 벨트가 중요한 만큼 좀 미리 최소한 저는 중학교 2학년 되기 전에 중1,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들이 3월 넷째 주부터 보통 내신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학도 많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미리 좀 하셔서 과학을, 중등과학을 조금 벨트를 두껍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등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 바쁘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저는 이 설명회를 마치고요. 저희 다원에서 초등과학 중등 좋은 선택을 하셔서 좋은 수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